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우은택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정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그러면 현실과 연결된 확장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확장 가상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인공지능과 사람들의 지능이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유비쿼터스 가상현실을 연구해 왔습니다. 유비쿼터스 가상현실은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여기에 대응되는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이 가상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정보와 지식, 거기에서의 경험을 우리 현실 세상으로 가져와서 경험하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이 돼야 되고 또 가상에서 현실에서 모은 정보를 가지고 해석해야지 되고 그 해석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 정보를 다시 현실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정강이 필요합니다. 특히 3차원 물리적인 공간에 그 정보를, 그 지식을 가져와서 활용하게 만들어내고 이 정보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이 유비쿼터스 VR을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나서 처음 10년은 주로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가상과 융합할 것인가? 현실 정보를 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부르는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를 하죠. 2001년도에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센서들을 만들어서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에 측정하고 측정한 정보를 가상에 모아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 해석한 정보를 다시 현실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구를 한 초기 10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이런 기술들을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입니다. 정강현실도 당연히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사람의 능력을 확장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몸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몸의 능력,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힘을 확장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정강현실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난 또 1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의 능력, 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가상정강현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가상정강현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소개되는 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CEO이기 때문에 주로 가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비디오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역이죠.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가상세계, 이 가상세계가 현실과 연결되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메타버스의 바람이 크게 한번 분 적이 있었고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메타버스가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의 CEO이죠. 이분은 앞으로 5년 이내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회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최근에 선언을 하면서 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왜 메타버스 회사가 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상정강현실을 전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게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 같은 새로 서비스에서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다시 돌아온 가상현실이 지금 메타버스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화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정강현실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게 확장된 가상현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메타버스는 게임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이야기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로블록스, 폴트나이트 같은 회사이죠. 특히나 로블록스는 원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 가지 요소, 이 메타버스가 소셜미디어가 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아바타로 경험하는 세상,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나를 대변하는 나의 다양한 퍼소나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아바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 아바타를 이야기하는 또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메타버스는 이 가상 융합 경제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가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가상 자산도 메타버스에서 빼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자산을 다루는 위버스나 지금 오픈시 같은 플랫폼도 이 메타버스의 확장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또 이 메타버스는 인터넷 3.0이다, 차세대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남의 데이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생성한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웹 1.0에서부터 지능을 가지고 정보를 서치해주는 웹 2.0, 그리고 이 웹 2.0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장이 돼서 우리가 2차원 화면이 아니라 이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접근하고 탐색하고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웹 3.0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그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특히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어 있는 확장 가상 세계이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 제가 소개한 다양한 정의들이 메타버스가 아닌 건 아니지만 또 메타버스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 이 코끼리 만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메타버스가 아닌 건 아니지만 또 메타버스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전통적인 가상정강현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현실과 융합된 확장된 가상세계, 이렇게 메타버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 유명한 컨티뉴엄을 보시면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이 물리적인 세상과 대응되는 가상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세계는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가상세계가 옮겨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정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대응되는 가상세계로 가져가게 되면 거기는 정강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혼합현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저는 이 컨티뉴엄, 이 수평적인 정의에서 이 혼합된 공간,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새로운 가상세계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91년도 소설책에서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 아바타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 가상세계라고 하면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묘사했던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방법, 안경을 쓰고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다양한 가상세계의 활동들을 하게 하는 이 방법론은 지금 30년이 지나서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 수준에서 가상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책에 있는 이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은 이 소설가의 상상력이라기보다는 90년대에 가상현실을 경험하던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잉사나 나사 같은 데서 이 가상현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안경을 쓰고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그 방식을 차용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드웨어의 성능의 문제로, 소프트웨어 성능의 문제로, 또 컨텐츠의 퀄리티의 문제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상상을 했고 그게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소설가의 상상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계는 이미 관련되는 많은 영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상세계로 가는지는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설가가 만드는 단어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사람들이 정의하기 시작한 때가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는 이 가상현실, 정강현실 분야가 쇠퇴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90년대에 많은 투자가 이 가상현실, 정강현실 분야에 이루어졌지만 10년 동안 투자한 결과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실망으로 또는 투자가 축소가 돼서 이 분야를 떠나고 다른 분야로 이동하던 시기가 2000년대입니다. 항상 어떤 분야가 쇠퇴하게 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새로운 용어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미러월드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 메타버스라든지 제가 만든 유비퀴터스 VR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중후반에 들면서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년 초반에 만들어졌던 이 단어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인터넷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컨 라이프 같은 것들이죠. 세컨 라이프가 2003년도에 소개가 됐고 지금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우리가 오픈소스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정의를 했고 이 정의를 가지고 미래에는 그러면 이런 새로운 가상세계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 메타버스 로드맵입니다. 이 메타버스 로드맵은 화이트 페이퍼로 2007년도에 사람들한테 소개됐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그 공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상으로 형상된 물리적인 현실과 이 현실과의 연동으로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의 융합, 이게 메타버스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다 빼고 나면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융합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때 이 정의를 설명하면서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 지금 오른편에 있는 부분은 사람과 그 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나와 다른 사람들,
이게 물리적인 소사이어티죠. 거기에 대응되는 가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미러월드, 물리적인 가상 세계, 우리 가상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가상 세계, 물리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가상 세계와 우리 소사이어티에 대응되는 가상 세계,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가상 공간에 사는 사람들, 그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 있는 정보가 가상 세계로 가게 되고, 가상 세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정보는 다시 현실 공간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 보면 정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강현실 커뮤니티가 정의했던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넘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데, 현실 정보를 가상에 가져가서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때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현실 공간으로 가져오는 정강현실. 이때 이 미러월드에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정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위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 네 가지가 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 메타버스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메타버스의 원래 정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데, 어떤 융합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거기에 대응되는 가상세계의 융합,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소사이어티와 가상세계의 융합. 그래서 아래 위로의 연결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축적된 지식이 현실에서도 가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거기에 저는 이 메타버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동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이 되면 사람들의 지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 사람들의 물리적인 지능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지능을 모아낼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게 될까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 활용 관점에서 본다면 활용을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그 디바이스의 폼팩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앞으로 메타버스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책이 등장한 90년대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동시에 90년대 초에는 인터넷이 일반인들한테 소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주로 전화선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초고속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와는 수준이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90년대에 등장했을 때는 이 가상세계는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이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선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후에 2007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시대죠. 스마트폰은 초고속망을 넘어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세계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방식. 지금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폼팩트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쓰던 90년대,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쓰는 2000년대 중반, 그러면 이 시기가 한 15년쯤의 텀이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래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폼팩터가 등장할 때가 됐다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포함해서 다양한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그런 새로운 폼팩터를 만족시킨다면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과연 원래 의미대로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기에는 2%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메타버스는 앞에 제가 정의했던 것처럼 현실과 융합된 확장된 가상세계 또는 의미를 해석하면 메타,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유니버스에 대한 새로운 세계 또는 유니버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지 되겠죠. 어떤 공간에 사람이 모이는가? 첫 번째, 재미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재미가 없으면 의미라도 있어야 모이겠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도 할 수 없으면 강제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공권력을 동원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 의미, 보상, 강제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이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재미,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의미,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의가 돼야지만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메타버스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공간이라거나 안전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는 새로운 가상세계입니다.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게 될지 규범도 있어야지 되고 제도도 확립이 돼야지 됩니다.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경제적인 가치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 다른 주제인 인공지능,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요? 지능을 이해해야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는 도구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인공지능도 사람의 지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똑똑한 지능의 의미보다는 사람의 지능을 더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저는 이 인공지능을 Artificial Intelligence보다는 Assistive Intelligence 또는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이해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에 IoT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게 되고 이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현실 공간에 되돌려서 사람들이 쓰게 만든다. 결국은 이 안경을 쓰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람들이 보고 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결합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여기에 대응되는 똑같은 쌍둥이 가상세계, 그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층위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현실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소셜 플랫폼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블럼 솔빙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도시에서의 이동이라든지 도시의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가 도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지,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 건지, 또 놀 때는 또 어떤 새로운 놀이 문화를 이 메타버스가 제공하게 될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다양한 방식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는 수준에서 정보를 관찰하는 거지만, 이 관찰하는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고 해석한 정보로부터 메타 날리지를 찾아내게 되면 훨씬 더 똑똑한 새로운 가상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5G를 통해서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내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가 써먹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 작동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몸과 마음, 또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몸의 능력, 또 사람의 이 브레인의 능력, 사람의 이 소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한다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훨씬 더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쇼핑하고 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학습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하는 학습은 만들어진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현실처럼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 가상세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게더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게더타운에 와 있지만 그 아바타와 여러분들의 연결 관계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가상세계의 이동과 내 현실 세상의 이동이 서로 달라서 느끼는 간극도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교육에도 써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친구가 같이 와서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배움을 주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요소 기술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오면 이런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어떻게 이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야 행복 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술하는 사람, 저도 기술하는 사람이지만 기술을 할 때는 기술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척도를 만들어서 기술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주로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입되는 자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유스풀하냐, 유즈블하냐의 척도도 주로 기술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척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의 종속이 돼서 도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바타처럼 살게 되고,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측정하는 척도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되기도 했다. 특히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기술이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기술을 세크리파이스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소사이어티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스마트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일하는 시티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웃게 만드는 기술,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메타버스를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공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메타버스는 유틸리티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사회 간접 자본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전기가 집으로 전송되는 것처럼, 수돗물이 집으로 가정으로 가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돈이 되는 영역은 기업에서 하겠지만, 돈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영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메타버스를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메타버스에서는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서 유익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 시민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 항상 많은 저항도 있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수나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세상이 좀 더 즐거운 공간으로, 행복한 공간으로, 또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